문법 한 번에 끝장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법 선생님 안성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문법의 토픽은 동사의 분류에 대한 토픽인데요. 이 동사라는 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동사를 분류하는 것 또한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동사의 분류에 대해서 배워나가도록 해볼게요. 우선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사와 타동사를 이해하자. 두 번째,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를 이해하자. 세 번째, 형식에 따른 동사를 이해하도록 하자.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동사의 분류를 배우면 뭐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야?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할 수가 있고,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를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형식에 따른 동사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동사라는 것을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유는 있을 유, 무는 없을 무자죠. 그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사라는 건 목적어 없이 스스로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를 자동사라 그래요. 스스로 자자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I, go. 나는 간다. 내가 가는데 꼭 누군가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냥 나 혼자 가면 되겠죠. 그럼 이때 go는 뭡니까? 그냥 I, 주어 스스로만으로도 갈 수 있는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자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타동사라는 것은 동작의 대상물인 목적어가 있어야만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I 다음에 love가 왔는데 love가 이제 사랑하다라는 동사고, I는 그 동작을 나타내는 주체인 주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혼자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대상물인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love 다음에는 you라는 목적어가 이렇게 반드시 돌아와야만 사랑하는 행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주는 목적어가 있어야만 사랑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듯이 동작을 받아주는 목적어가 있어야만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동사를 목적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목적어 안 데리고 와도 동작을 나타낼 수 있으면 자동사, 목적어가 있어야만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는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번에는 동사를 보호의 유무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보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동사라는 건 보호가 없어도 의미가 완전한 동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가 없어도 의미가 완전히 전달될 수 있는 그게 완전 동사고, 그 밑에 불완전 동사는 뭐예요? 보호가 없으면 의미가 불완전해지는 동사를 우린 불완전 동사라 그럽니다. 자, 예문과 함께 보면 I study, 자, English가 들어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공부합니다. 영어를. 이렇게 가는 거지. 나는 영어를 공부한대. 의미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잖아. 그럼 이제 study가 뭐가 되는 거야? 보호 없이도 의미가 잘 전달되는 완전 동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거 한번 볼까요? I am 한번 보자 이 말이야. 해석이 어떻게 돼? am이 동사로서 뭐뭐다 라는 뜻이니까 I am 하면 나는 뭐뭐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의미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동사 자체만으로 의미가 불완전하니까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야? 내가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라는 I를 보충해 줄 말인 보호가 와야만 의미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 보호 자리에 명사 보호, 이제 teacher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보호가 있어야만 의미가 완전해지는 동사를 불완전 동사라 그래. 그래서 완전 동사는요, 보호 없이도 의미가 전달되니까 보호 안 데리고 오겠죠? 하지만 M과 같은 이 불완전 동사는 보호가 없으면 의미가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에 보호를 반드시 데리고 오는 동사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목적어는 있는데 보호는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목적어도 있고 보호도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목적어는 없는데 보호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네 번째는요, 목적어도 없고 보호도 없는 경우가 있겠지.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인지를 해서 동사를 분류하다 보니까 어떤 동사의 분류가 나온 거야. 1형식, 2형식, 3형식이라는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은 이 형식에 따른 동사의 분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적어 있냐 없냐 또는 보호 있냐 없냐를 하나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짬뽕해서 복합적으로 보는 형식에 따른 동사의 분류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1형식 동사라고 나와 있죠. 자, 1형식 동사 다음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완전 자동사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보면 1형식 동사는 완전한 동사이므로 다음에 보호가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형식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목적어도 위치하지 않죠. 그래서 1형식 동사는 무슨 동사래? 완전 동사래.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다음에 보호를 데리고 나오지 않죠. 그리고 1형식 동사는 자동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행위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대상물이 목적어가 나오지 않죠. 그럼 1형식 동사 다음에는 어때? 보호도 안 나오고 목적어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면 된단 말이야. 내 밑에 보니까 1형식 동사 다음에는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사가 올 수도 있다. 자, 이 부사라는 거는요, 아무런 역할도 안 해요. 보호는 보호의 역할이 있고 목적어는 목적어의 역할이 있는데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입니다. 즉 1형식 동사 다음에 보호와도 와도 안 돼. 목적어도 와도 안 돼. 근데 부사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이 말이죠. 왜?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1형식 동사 다음에는 뭐 부사 단어나 부사구나 부사절 이렇게 단어 구절이니까 형태상의 차이겠죠? 근데 전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부사의 역할을 하겠지? 이렇게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사는 1형식 동사 다음에 올 수 있다. 절대 뭐가 와서는 안 된다? 보호나 목적어가 와서는 안 된다. 왜? 1형식 동사는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이다. 예문과 함께 보시죠. The sun rise. rise 하면은 뭐 뜨다라는 뜻이다. 떠오르다라는 뜻인데 태양이 떠오르는데 뭐 꼭 누가 있어야 뜨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있든 없든 태양 스스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떠오른다. 뭐 의미가 완전하죠. 그러니까 태양에 대한 어떤 보충말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the sun 다음에 rise 이렇게 주어 동사만 와도 되는데 in the east, in이 전치사고요. the east 하면 동쪽이라는 명사잖아. 전치사와 명사 결합시키면 부사가 된다 그랬죠. rise라는 1형식 동사 다음에 in the east 이런 뭐 부사 같은 경우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는 겁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2형식 동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 2형식 동사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불완전 자동사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2형식 동사는 불완전 동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호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2형식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뭐 목적어가 위치하지 않겠죠. 왜? 스스로 동작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을 받아주는 대상물인 목적어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럼 2형식 동사는 보호는 오고 목적어는 안 오겠죠. 그래서 2형식 동사 다음에 보호로 명사와 형용사가 위치할 수가 있답니다. 자, 2형식 동사의 보호 자리에 명사 보호가 오면요. 이 명사 보호는 누구와 같다? 주어와 동격이래. 이 동격이라는 말은요. 같은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같은 사람, 같은 물건, 같은 어떤 것. 이걸 동격이라 그래. 그러니까 명사 보호가 보호 자리에 오면 앞에 있는 주어랑 같은 사람이나 같은 어떤 사물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 이형식 동사 다음에 보호 자리로 명사가 오면 이 명사 보호는 앞에 오는 주어랑 같은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과 함께 볼게요. Mr. Payne, 얘가 주어죠. is는 뭐뭐다라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Mr. Payne is, Mr. Payne은 뭐뭐다. 뭐가 궁금해요? 그래서 Mr. Payne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어 Mr. Payne에 대한 보충말이 들어오겠죠. 그 보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왔습니까? The President라는 명사가 들어왔죠. President 하면은 뭐 사장이나 회장을 President라 합니다. 그럼 Mr. Payne is the President은 뭐야? Mr. Payne은 사장님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형식 동사의 보호로 형용사 보호가 오면 형용사 보호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주어 이형식 동사 다음에 이렇게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이 형용사 보호는 앞에 있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한다. 명사 보호는 같은 존재를 나타낸다. 형용사 보호는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한다. 이렇게 명사 보호가 올 때랑 형용사 보호가 올 때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문과 함께 볼게요. The sky is, 하늘이 is 뭐뭐다. 그럼 나는 뭘 알고 싶은 거야? 주어인 하늘이 뭐냐? 이게 궁금하지. 그래서 주어의 보충말인 주격 보호가 다음에 와야 됩니다. 근데 is 다음에 보호 자리에 뭐가 왔어요? clear라는 형용사가 왔지. 그러면 이 형용사 clear는 앞에 있는 주어 하늘의 뭐를 나타내는 거야?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하늘의 상태가 어떻단 말이야? 맑은 상태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형용사 보호인 clear를 쓰고 앞에 있는 sky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The sky is clear. 그렇죠? 하늘이 맑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삼형식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삼형식 동사는 옆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완전 타동사래. 그지? 그래서 삼형식 동사는 완전한 동사이므로 다음에 보호가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형식 동사는 타동사이므로 동작을 받아주는 대상물인 목적어가 위치해야만 하죠. 그럼 삼형식 동사는 보호는 안 오고 목적어만 오면 돼. 그래서 삼형식 동사 다음에는 명사 단어, 명사구, 명사절이 목적어로 이렇게 위치하는 거지. 단어 구 절이니까 형태만 다른 거지. 명사 역할하는 놈이 삼형식 동사 다음에 그 동작의 대상물로 와줘야 동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예문과 함께 보겠습니다. 수잔 met 하면요 뭐뭇을 만나다 라는 삼형식 동사야. 잘 봐. 수잔이 혼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요? 아니지. 누군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만나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또는 만나야 되는 대상물도 있어야 되겠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삼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잔 met 빌리 하면 뭐야? 수잔이 주어, met이 삼형식 동사, 빌리가 그 목적어, 그치? 만나는 대상물인 목적어가 돼서 동작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수잔은 빌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사형식 동사는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수요 동사라고 적혀 있죠. 수요라는 건 뭡니까? 뭐뭐에게 뭐뭇을 주는 행위. 그걸 이제 수요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그치, 상장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어떤 뭐 장학생한테 준다고 한번 볼게요. 주는 행위, 그쵸? 주는 행위. 이게 이제 수요라 그랬죠, 그치? 수요의 행위. 자, 내가 수요의 행위를 하는 주어잖아. 근데 이 수요의 행위를 누가 받아줘야 되겠어요? 우선 이 수요의 행위가 상장한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수요의 행위가 또 장학생한테 또 가야 될 겁니다. 왜? 내 행위를 받아주는 대상물이 이렇게 두 개나 위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식 수요 동사는요,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와 뭐뭐쓰리라고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 즉 목적어, 동작의 대상물이 두 개나 와야 되는 동사다 이 말이죠. 앞에 게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 그 다음에 뒤에 게 직접 목적어 뭐뭐쓸이라고 해석되는 수요 동사는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를 가져서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사형식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건데요. 사형식 수요 동사는 몇 형식으로 변환이 된다? 삼형식 동사로 변환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 사형식 수요 동사라면 뭐뭐에게라는 간접 목적어와 뭐뭐쓰리라는 직접 목적어, 이게 목적어 이렇게 두 개치 하는 동사잖아. 근데 이 사형식 동사를 삼형식 동사로 고치면, 여러분 삼형식 동사는 목적어 하나 취해요, 두 개 취해요? 하나만 취하죠, 그지? 그럼 목적어를 이렇게 하나를 취하려면 우리는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야. 어떤 고민이 되는 거야? 야, 간접 목적어가 목적어 돼야 될지 직접 목적어가 목적어가 돼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중요한 목적어가 있겠죠. 더 중요한 놈이 있고 안 중요한 놈이 있을 거야, 상대적으로. 그지? 간접이 중요해, 직접이 중요해? 직접이 중요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목적어인 직접 목적어를 목적어로 두고요. 간접 목적어는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 우리가 배웠지. 명사 자리 몇 개에? 하나에 명사가 이렇게 두 개 들어오면 누가 진짜 명사고 누가 가짜 명사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전치사의 역할이라 그랬잖아. 그럼 직접 목적어가 진짜 목적어야. 그러면 간접 목적어는 이제는 뭐 해야 돼? 가짜 목적어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명사를 가짜로 만들려면 앞에 뭐 둬야 돼? 전치사라는 걸 둬서 전치사와 명사 결합시켜서 부사 처리해버리면 목적어 하나만 취하는 삼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칠 때 키포인트는 뭡니까? 뭐뭐쓰리라고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를 목적어로 두고요.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둬서 전치사와 명사 부사 처리시켜서 목적어 하나만 취하는 삼형식 동사로 변환시켜 준다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치면 뭐뭐쓰리라는 직접 목적어를 목적어로 두고요.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둬서 부사 처리하면 목적어 하나만 취하는 삼형식 동사로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문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리 렌트. 렌트 하면요, 뭐뭐에게 뭐뭇을 빌려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his younger sister, 그녀의 여동생에게, his book 하면 뭐뭐쓰리라는 직접 목적어, 그의 책을 렌트, 빌려주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렌트라는 것은 뭐뭐에게 뭐뭇을 빌려주다라는 수요동사니까 뭐뭐에게라는 his younger sister 간접 목적어와 그의 책을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취하는 겁니다. 근데 사형식 동사는 몇 형식 동사로 변환이 가능해요? 삼형식 동사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랬지. 그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치며 뭐뭐쓰리라는 직접 목적어 his book을요 목적어 자리에 두고요.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 his younger sister 앞에 뭡니까? 전치사 to를 이렇게 줘서 부사 처리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럼 his book이라는 목적어 하나만 취하는 삼형식 동사로 바뀌는 거죠. 위의 문장 밑에 문장 같은 문장입니다. 이해가시죠? 빌리 rent his book. 빌리는 그의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누구에게? To his younger sister. 그죠? 그의 여동생에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오형식 동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오형식 동사 옆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불완전 타동사라고 적혀 있죠. 자, 오형식 동사는 불완전한 동사이므로 다음에 보충말인 보호가 위치해야 되고, 오형식 동사는 타동사이므로 동작을 받아줄 수 있는 대상물인 목적어가 위치해야 됩니다. 즉, 오형식 동사는요, 다음에 목적어가, 다음에 뭘 취해야 돼요? 목적어 보호를 취해야 됩니다. 목적어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어 보호를 취한다. 그래서 오형식 동사는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호까지 와야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형식 동사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목적어 보호를 취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동사는 어떤 형태의 목적어 보호를, 그리고 어떤 동사는 또 그에 또 맞는 또 목적어 보호를. 그러니까 오형식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오형식 동사가 취하는 목적어 보호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럼 오형식 동사는 어디가 포인트겠어요? 동사의 종류에 따른 목적어 보호의 형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적어 보호가 오형식 동사의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형식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 보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오형식 동사 첫 번째로 간주 동사가 나왔죠. 간주 동사는요, 여기다 간주하다라고 해석되는 동사들입니다. 자, 간주 동사는요, 목적어 보호로서 as 명사나 또는 as 형용사가 위치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간주 동사가 이렇게 오형식 동사로 뜨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호로 뭐가 나오라는 거야? as 명사나 또는 as 형용사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면 맞는 거고 이게 안 나오면 이제 에러 처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표 한번 보세요. accept부터 비유까지 와, 되게 많은 동사들이 표로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이 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게 이건 거지. 왜? 동사가 막 폭탄적으로 나오죠. 막 20개씩, 30개씩, 뭐 많게는 한 50개의 동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표로 떨어뜨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당장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와, 이래 많은 동사를 내가 언제 다 외우지? 막 이런 거지. 아, 외웠는데 또 까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영어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된다 이거지. 영어가 재미없어지고 영어가 공부하는데 부담이 돼버리면 영어 공부를 이미 여러분들은 실패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안 나와요? 다음 중 간주 동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간주 동사를 표에 나온 것처럼 달달달 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간주 동사들이 중요한 그성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되게 많이 나오고 어떤 애는 한 번도 출제 안 된 동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를 보고 뭐 세트부터 요 비유까지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공부 방법이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다. 자, 몇 개만 뭐 찍어드리면 여기 보시는 리가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는 look upon,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refer to, 그 밑에 있는 think of, 한 요거 4개 정도가 좀 많이 간주 동사로 나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요 4개 정도만 인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때? 나오면 하나씩 공부하시면 됩니다. 간주 동사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간주 동사에 따른 목적어 보호의 형태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간주 동사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주 동사가 나왔을 때 그에 알맞은 목적어 보호의 형태를 결정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주 동사의 목적어 보호로서 as 명사가 나오면 이 as 명사는 뭐를 나타내요? 목적어와 같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오형식 동사, 간주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호로 as 명사가 나오면 이때 as 명사는 앞에 있는 목적어와 같은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주 동사의 목적어 보호로 as 형용사가 나오면요, 요 as 형용사는 앞에 있는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간주 동사 오형식으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호로 as 형용사가 나오며 요 as 형용사는 앞에 오는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과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they가 주어져 그들은 think of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형식 동사, 간주 동사라 그랬죠? 그럼 다음에 the idea가 목적어, as absurd가 as 형용사로 목적어 보호가 나온 거예요. 간주 동사 think of 다음에 as 형용사인 as absurd가 들어왔죠. 이러면 문법적으로 맞게 사용한 겁니다. absurd 하면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hey, 그들은 think of, 여기입니다. 뭐를? the ideal, 그 생각이 as absurd, 어리석다라고 여깁니다. 어리석은 건 그들이 어리석은 거야. 목적어인 그 생각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생각이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간주 동사의 목적어 보호로 as 형용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 어리석다고? 그 생각이 어리석다라고 그들이 여긴 거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뭐 본문으로 보니까 되게 쉽죠. 여러분들 부담 없이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오형식 동사는 사역동사인데요. 이 사역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이렇게 시키는 거를 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 make, rap, bid, help, have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요거 전부 사역동사입니다.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키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뭐 사역동사는 뭐 개수가 5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굳이 이런 걸 외우지 않아도 사역동사라는 건 워낙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씩 이렇게 보면서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사역동사를 인지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안 나온다는 겁니까? 다음 중 사역동사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동사가 뭐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역동사는 어떠한 형태의 목적어 보호를 취하느냐, 그 목적어 보호를 결정해 주는 게 사역동사의 포인트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역동사라는 거는요,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목적어 보호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목적어 보호의 형태가 결정된다라는 거. 네, 여기 포인트죠. 자,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의 주체인 능동관계, 즉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해, 지가 행하는 능동의 관계라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와요. 즉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하는 능동관계일 때 목적어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의 주체자가 아닌 대상물인 수동의 관계, 즉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되어지는 수동의 관계일 때는 사역동사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가 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능동관계면 동사 원형, 수동관계면 과거 분사. 어때요? 사역동사는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어때? 목적어 보호가 어쩔 때는 동사 원형, 어쩔 때는 과거 분사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사역동사의 출제 포인트는 어디 있겠습니까? 사역동사 내주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호의 밑줄 쫙 긋겠죠. 그리고 물을 겁니다. 동사 원형 와야 되니 과거 분사 와야 되니 그럼 누구와의 관계 따져야 돼? 그렇지.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의 관계를 통해서 능동이냐 동사 원형, 수동이냐 과거 분사를 결정하는 게 그 사역동사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동사 외우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문과 함께 볼게요. She makes. makes 하면 뭡니까? 사역동사죠. 그녀는 시킵니다. me가 목적어예요. 다음에 find a job이 나왔는데 find 하면 뭡니까? 뭐뭇을 찾다라는 동사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 find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는 뭐예요? found야. 그러면 me라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호 자리에 뭘 묻겠어요? 동사 원형 find가 와야 되니 과거 분사 found가 와야 되니 이걸 묻겠죠, 당연히. 그지? 그러면 이제 누구와의 관계 따져야 돼?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find a job, 직업을 찾는 거잖아. 누가 직업을 찾는 거야? 내가 직업을 찾는 거지. 즉 목적어 me가 지가 직업을 찾는 능동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의 관계가 능동 관계라면 뭐 쓰라 그랬어요? 동사 원형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found가 아니라 동사 원형 find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She makes, 그녀는 시킵니다. me, 내가 find a job, 직업을 하나 찾도록 시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제 그 밑에 문장도 한번 보면 제시 had, had 하면 have의 과거형이야. 지금 시키면 have, 과거에 시켰다면 had가 되는 거지. 어쨌든 had도 오형식 동사,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the building, 목적어 다음에 remodeled가 들어왔는데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리모델이 동사 원형이에요. 개조하다라는 뜻이고요. 요 리모델의 과거분사형은 ed를 붙인 리모델드 이러면 과거분사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지. 사역동사, have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오는 목적어 보호의 형태가 중요해요. 그치?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고 리모델이냐 리모델드냐 요거를 묻는 게 포인트다 이 말이야. 자, 사역동사의 목적어 보호는 누가 결정합니까?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죠. 자, 여러분 건물이 무언가를 개조하는 거야? 사람이 건물을 개조하는 거야? 사람이 건물을 개조하는 거지.
그럼 건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개조되어지는 거잖아.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지. 이게 무슨 관계야? 수동관계지. 사역동사는요,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관계가 수동관계일 때 뭘 쓴다? 과거분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동사원형 리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ed를 붙여준 과거분사 리모델드가 오는 거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시가 had 시켰습니다. The building 그 건물이 remodeled 그죠? 개조되어지도록 시켰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역동사 make와 have가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동사 원형이 어쩔 때는 과거분사가 오죠. 이해갔지? 그래서 사역동사는 목적어 보호를 어떻게 결정한다?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의지동사라는 건데요. 의지동사도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목적어 보호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밑에 표 보세요. 어드바이스부터 펄미트까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 표에 나오는 동사들을 그냥 쭉 외워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생이 그냥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어를 공부하는 애들은 어때요? 어드바이스부터 퍼미트까지 이 엄청난 개수의 동사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외워요. 그러니까 어때? 그 사람들한테는 영어가 어렵고 양이 많고 하면 까먹고 재미가 없는 영어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출제한대요? 다음 중 의지동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안 된다 그랬죠. 이것 중에 하나를 의지동사 내주고요. 뭐를 물어요? 목적어 다음에 오는 목적어 보호의 형태가 어떻느냐를 묻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의지동사인 거 파악하고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목적어 보호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표에 나온 이 의지동사를 달달달달 외우는 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나올 때 몇 개씩 나오겠어요? 하나씩 나옵니다. 그럼 예문과 함께 의지동사의 용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인지가 된다라는 거지. 절대 표를 통해서 의지동사를 외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외울 수도 없고요. 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 영어를 힘들게 공부하지 말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의지동사는요,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의 주체인, 즉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하는 능동의 관계라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부정사가 위치합니다. 이해가시죠?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하는 능동의 관계일 때 의지동사는 목적어 보호로 부정사를 취한다. 그런데 의지동사의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의 대상, 즉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수동의 관계라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뭘 위치시킨다? 과거분사를 위치시킨단 말이야. 목적어가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 되어지는 수동의 관계일 때 의지동사는 목적어 보호 자리에 과거분사를 쓴다라는 거, 요거 포인트입니다. 예문과 함께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want, want 5형식 동사, 의지동사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 하나씩 인지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의지동사 want의 포인트는 어디 있겠어요?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따른 목적어 보호의 형태가 포인트겠죠. you가 목적어입니다. 이제 to do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do가 동사 원형이에요. 뭐뭇을 하다. 근데 이 do에다가 뭘 붙이면 이렇게 to를 붙이면 부정사가 되고요. do의 목적어 보호는 돈입니다. 목적어 보호가 돈이 아니라 과거분사는 돈이야. 그러면 의지동사 want는 목적어 다음에 뭘 묻겠어요? do 앞에 to를 붙인 부정사냐? do의 과거분사인 돈이냐를 묻겠지. 그러면 to인지 돈인지 부정사인지 과거분사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목적어와 다음에 오는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되는 거죠. do it 하면 그걸 행하는 거잖아. 네가 그걸 행하면 되죠. 당신이 그걸 행하면 되잖아. you가 do it 하는 거죠. 둘의 관계, 능동의 관계니까 뭡니까? do 앞에 to를 붙인 부정사 to do it을 목적어 보호의 형태로 취하는 겁니다. 이해가셨겠죠? 그럼 그 밑에 문장 하나 더 볼게요. I want, 나는 원합니다. 그치? My homework, homework 하면 숙제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지금 돈이 나왔는데 아까도 말했죠. 부정사면 to do고 과거분사면 돈이야. 그럼 묻는 건 뭐겠어?
부정사인 to도냐 과거분사인 돈이냐를 의지동사의 목적어 보호의 형태로 묻는단 말이야. 그럼 앞에 있는 목적어랑 다음에 오는 목적어 보호랑 관계를 보라 이 말이야. 여러분 숙제가 뭔가를 하는 거야? 내가 숙제를 하는 거야? 내가 숙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숙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잖아. 그치? 둘의 관계, 수동의 관계죠. 그러니까 to도라는 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라 do의 과거분사인 돈을 쓰는 겁니다. 해석하면요. I want, 나는 원합니다. My homework, 내 숙제가 돈,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건 보세요. 똑같은 의지동사 want인데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누구는 to도라는 부정사를 쓰고 누구는 돈이라는 과거분사를 쓰죠.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의 관계를 통해서 부정사를 쓸지 과거분사를 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 줘야 되는 거야. 의지동사 외우는 게 포인트예요.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따른 목적어 보호의 형태를 결정하는 게 포인트예요. 목적어 보호의 형태를 결정하는 게 포인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해도 외울 수도 없는 의지동사 몇십 개 외운다고 힘 빼지 말고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따른 목적어 보호만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 보면 이번에 이제 지각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지각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뭔가를 인지하면 그걸 이제 지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각동사를 또 마찬가지로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목적어 보호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밑에 보면 이제 그 지각동사들이 쭉 나오죠. 이거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 왜? 다음 중 지각동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는 출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지각동사는 뭐가 출제돼요? see나 hear. 요 두 동사가 지각동사의 한 9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동사는 뭐만 인지하시면 돼요? see나 hear. 보고, 듣고. 그치? 사람들이 보통 지각하는 게 보고 지각하고, 듣고 지각하는 거니까 see와 hear이라는 지각동사 두 개만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요.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정립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각동사의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의 주체인 능동관계고, 즉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하는 관계고, 목적어에 완결된 동작을 나타낼 경우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호로 동사 원형이 위치한다. 즉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하는 상황에서 능동의 관계에서 목적어가 완결된 동작을 설명할 경우에는 다음에 목적어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위치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의 주체인 능동관계고, 즉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하는 능동적 관계고, 목적어의 진행 중인,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경우에는 목적어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라는 걸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하는 능동관계에서 이미 완료된 동작을 나타낼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이미 완료된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경우에는 현재 분사라는 걸 사용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수동적 관계일 때는 목적어 보호 자리에 과거분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각동사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하고, 목적어가 완료된 동작을 나타낼 때는 동사 원형을,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하는데 완료된 동작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때는 현재 분사를,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관계인 수동의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는 거지. 다른 애들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지각동사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때?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내고자 마음을 먹을 때 출제위원들은 지각동사를 많이 출제한다라는 거지. 그럼 우린 지각동사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우의 세 가지 경우를 구분할 줄 아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예문과 함께 세 가지의 경우를 명확히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I 다음에 so가 들어왔는데 C가 보다인데 요 과거형이 뭐예요? so입니다. 그럼 C는 보다고 so는 과거에 보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어쨌든 so도 C의 과거형이니까 오형식 동사, 지각동사입니다. 그럼 다음에 뭘 취하겠어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호를 취하겠죠? 힘이 목적어, drive my car가 목적어 보호입니다. drive my car은 뭐야? 내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내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잖아. 무슨 관계야? 능동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브가 오는데 드라이브는 목적어의 어떤 동작을 나타내요? 이미 완료된 동작을 나타내지.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보았습니다. 그가 이미 내 자동차를 운전하고 난 다음 걸 본 거야. 이미 동작은 완료된 거지. 운전은 이미 다 했어. 근데 그걸 본 거지. 야, 얘가 내 자동차를 이미 운전했구나. 이걸 보았던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밑에 거 보세요. I saw him driving my car. 이렇게 동사에 ing 붙이면 현재 분사가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는 원형이고 드라이빙은 현재 분사가 되는 거지. 지금 him 다음에 목적어 보호 자리로 driving 현재 분사가 왔잖아. 이렇게 목적어 보호로 현재 분사가 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해. 즉 그가 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완료된 동작이야? 진행 중인 동작이야? 현재 분사 쓸 때는 진행 중인 거지. 그럼 뭐를 본 거야? 그가 내 자동차를 지금 운전 중에 있는 걸 본 거야. 얘는 운전을 다 한 걸 본 거고 얘는 운전 중인 걸 봤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I saw, 나는 보았습니다. her, 그녀가 attacked. 자, attack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뭐뭇을 공격하다라는 동사 원형인데 요 attack이라는 동사 원형 끝에 뭘 붙이면 ed를 이렇게 붙여주면 뭐가 돼요? 과거분사가 돼요. 즉, her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attacked라는 과거분사가 왔잖아. 지각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오면 어때요?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관계가 행하는 능동관계가 아니라 되어지는 수동의 관계지. 그럼 나는 본 거야. 그녀가 때리는 걸 본 거야. 맞은 걸 본 거야. 맞은 걸 봤다 이 말이야. 공격하는 걸 본 게 아니라 공격받은 걸 봤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는 last night, 지난 밤에 그녀가 누군가로부터 두들겨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하는데 이미 완료된 동작을 나타낼 경우에는 드라이브와 같은 동사 원형을,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설명할 때는 이 드라이빙과 같은 현재 문사를, 그리고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수동의 관계일 때는 어택의 일이 붙은 형태인 과거 분사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는 동사의 분류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독학을 하실 때 가장 어려운 토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사의 분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되게 어려웠던 이 동사의 분류도 저와 함께 학습을 하니까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으시죠? 그치? 그게 여러분과 저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와 제가 공부를 알려줄 의지가 이렇게 합해지면 어떤 어려운 문법도 이렇게 재미있고 쉽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문법들을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하나씩 끝장낼 겁니다. 자, 여러분, 수업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날 배운 수업 내용은 그날 반드시 복습해야 된다는 그 복습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하죠. 항상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동사의 분류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복습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문법 수업 시간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문법 시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